네, 이현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고 매물은 다시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대로 집값이 다시 좀 하락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지금 일단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네. 상승률이 좀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런 거는 최근에 이제 확인된 지표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아예 증가하던 것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또, 서울 기준으로 해도 매물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매물은. 그러니까 한때는 이게 연초만 해도 한 7만 한 4천 건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8만 5천 건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매물이. 그 정도 어느 정도 그냥 한 8만 4천 건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최대치가 한 8만 5천 건 정도 약간 상회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거의 최대치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단기 급등한 거 아니야? 어쩌면 이제 장기적으로도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제 2, 3개월 뒤면은 2025년인데요. 일각에서는 내년에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상승기 초입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내년 집값의 향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한 3분의 2 정도가,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빨리 집 살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한 3분의 2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0명 안에 누가 들어갔는지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부동산 전문가, 진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 100명에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라고 하는 건요, 정말 이게 진실로, 정말 제대로, 사람들이 알려줄 수도 있지만, 호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계를 평생, 사실 한 사람이에요. 경제학자는 수학도 많이 하고, 통계학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제가 분석해서 또 이제 발표도 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 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잘못되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거나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구성원을 좀 보고 싶다는 게 첫 번째인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보고 계신데 저는 아니다라고 이제 봐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집값이 왜 올랐을까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선 2023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2년부터 한번 보자고요. 2022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했어요. 서울 소위 얘기하는 1급 주거지 강남 기준으로 봐도 한 20%, 한 30% 정도 빠졌잖아요. 이렇게 집값이 빠졌어요. 집값이 빠지면서 2022년 말에 그 유명한 둔촌 주공 미분양 사태. 그래서 둔촌 주공이 거의 분양이 이게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나니까 이게 10,000가구가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 시행사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공사, 건설회사들이죠. 이러한 기업들이 부도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잘못하다가는 금융권으로 이게 또 사실 어떤 시스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또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또 경기를 또 완전히 또 위축시켜서 또 걱정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2023년부터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 쓴 것이 대표적인 것이 소위 얘기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려 40조 원을 풀었어요. 40조 원을 푸니까 그게 당연히 40조 원만큼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주로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지방은 인구 고령화 등등 해가지고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빈집도 많은데 그쪽으로 돈이 안 가고 다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돈이 몰려오게 된 건데, 특히 이제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이제
몰려오게 되면서 집값이 다시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이거 최고치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하반기 한 9월 정도 되니까 40조 원이 다 이제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집값이 떨어져요. 그 2024년 올해죠. 올해 초부터 다시 또 특례 대출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꾸 비판이 많으니까 이게 이번에는 뭘 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고령화 너무 빨리 진행되네.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그러네.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여야 되지. 그래서 뭐 했느냐 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내에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1년 내에 입양아가 있으면 그러면은 특별히 금리를 1%대까지 그것도 아이 수에 따라서 그래서 금리를 낮게 해서 빌려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 그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례 대출이라는 거는 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맞으면 무주택자고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아니면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면 그러면 시중에 그러한 금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높였잖아요. 그것 따라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다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아니야. 너희들은 특별히 더 싸게 해줄 테니 집을 사. 이렇게 하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정책 대출이라는 거고 바로 그게 뭐냐면 특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27조 원이 풀려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2024년 올해 소위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잘못해서 변동금리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데 이 금리가 갑자기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럼 나중에 이게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 금리를 갖다 가상금리를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상금리 계산하는 방식이나 지난 5년 동안 최고 금리에 맞춰서 몇 %대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2월인가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가상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추가하기로 이렇게 해서 5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소위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이제 가상금리를 붙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2단계로 해서 이번에 이제 50% 가상금리를 붙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제2금융권도 전부 다 확산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3단계로 가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예 100% 가상금리를 부과해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시행 딱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게 정확히 하면 6월 25일이에요. 제 기억에. 그 6월 25일 날 갑자기 뜬금없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이걸 2달 연기하겠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하겠다. 이유는 뭐냐 보니까 이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한테 돈 빌려주는데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한 자영업자 대출을 하는 것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이제 본심이 있어요.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그러한 와중이니까 2달 연기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집값을 띄워가지고 부동산 PF 문제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 PF라는 게 뭐예요? 그 부동산 기업들, 건설 기업들, 시행사라든가 아니 시공사들이 빌린 그 돈을 결국은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을 바꿔주겠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대출을 전부 다 특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게한테 넘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서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전에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습니까? 아니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 사태를 압니까? 아니면 199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버블 꺼지는 상황을 제대로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또 경제 상황을 제대로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 제가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래도 50대, 60대 그분들은 그런 경험을 상대적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이러한 특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속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뜨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종합부동산세까지도 계속 완화했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까지 제가 현 정부만 계속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실 줄 모르는데 민주당까지 나서가지고 지난 4월 총선 딱 해서 거기서 압승하고 난 다음에 이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앞으로 면세해주겠다. 그런 정책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래버리니까, 아유, 잘 됐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에 있는 집도 뭐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서울에 똘똘한 채로 가자. 그래서 다 일로 몰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 2달 연기되면서, 이 막차 타자. 그래서 막차 수요가 막 몰리면서 영끌이를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9월부터 딱 보니까 이 너무 많이 가계부채가 막 늘어나고, 한국은행한테 이 금리를 낮추라 계속 압력을 넣는데도, 한국은행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한다, 빠르게. 이러니까 우리는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버티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가계대출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시중은행 보고 금융감독 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앞으로 좀 자제해라,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한국은행한테 금리를 낮추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압력을 더 강하게 가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도 하나 있고, 또 스트레스 DSR을 또 이제 2단계 또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가상금리도 또 부과되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주택가격이 상승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약간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한국의 주택가격이 제가 볼 때는 한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중반까지 한 3배 정도 올랐잖아요. 서울 강남 중심으로 하면. 근데 그때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무려 27번인가를 냈어요. 그만큼 냈다는 게 뭐예요? 계속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무려 27번 냈는데, 매번 낼 때마다 저는 이거 내면 이거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떨어지는 듯 하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특히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더 몰리겠구나 하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거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중에는 이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코로나 터지기 직전 상황까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코로나 상황이 딱 되니까 유동성이 또 엄청나게 풀려버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3배 올랐다고 했는데 한 절반은 정책 실패로 올랐고요. 남의 절반은 유동성 때문에 올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올라버렸는데, 만약에 정책도 실패하지 않고 코로나 상황이 터지지 않았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를 수 없었다. 이제 그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구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20년대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전체적인 인구가 고령화되고, 특히 소위 젊은 인구, 소위 생산 연령 인구는 2017년,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소 추세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없다, 적어도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정책 실패와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게 가지 못한 게 2022년 중반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금리도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고,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막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서 이게 안 되네 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정부가 무슨 노력해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중반,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딱 1년 먼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일선 도시 중심으로 베이징이나 샹하이나 뭐 이런데, 거기 중심으로 해보면 2021년 중반까지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나서서 바람을 꺼트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2022년 딱 중국보다 1년 늦게 바람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정부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높이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높이기 시작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특례자 이름 붙여서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여러 규제도 막 풀어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 가격을 띄우는 정책을 썼는데, 이게 계속 갈 수 없다는 중요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첫 번째는 이게 가계부채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져가지고 정부도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건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건 뭐 국제사회, 국제기구에서도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올릴 수 없다. 사실 한국은행은 우리 미국 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게 거의 반년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2021년 8월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미국 연준은 3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
한 9개월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시작했느냐. 그때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래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때 물가도 약간 올라가기 시작은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그렇게 올리기 시작한 게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 근데 지금도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보다 더 빨리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먼저 올렸는데 지금 빨리 연준보다 빨리 내려라. 그게 아니라 가계부채 때문에 먼저 올렸으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늦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 상황을 잘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뭐 이 집값이 올라간다느니 뭐 올라가야 된다느니 뭐 이런 말씀 막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국은행보다 기준금리 무조건 낮춰야 된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계속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정책,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쓸 수도 없을 것뿐만 아니라 또 단기적으로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한 2달 땡겨서 확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땡겨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집을 살 수요까지 다 끌어서 다 해버린 거예요. 2달 동안. 거기에다가 또 빚도 또 미래에서 또 끌어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집 살 만한 그 유효 수요가 있을 수가 없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는 더더욱 고령화되고 내년엔 20%를 넘을 거예요. 65세 이상 인구가.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더더군다나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과연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 인구 비중은 늘어나고 생산 연령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인구 자체는 뭐 두 개 다 감소. 그러니까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이제 생산 연령 인구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비중도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주택 가격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게 늘어날 수가 없다. 서울도 늘어날 수 없는 게 더군다나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GDP 성장 잠재력이 한 연간 2%라고 보고 있어요. 2% 성장 정도밖에 못한다. 근데 한국은행이 인구 고령화 때문에 한 2035년 정도 되면 1%대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0%대로 갈 거다 하는 전망을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50년 정도 되면 0%대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가계 소득은 이미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실질 가계 소득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현재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약간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처럼 하지만 거의 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추가적인 어떤 주택 수요가 있겠는가? 그게 없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남은 게 유동성인데 유동성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과연 계속 풍부하게 과연 공급될 수가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대출이 너무 많아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빨리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고, 낮춰도 제가 볼 때는 올 연말에 한 번 정도 낮추거나 말거나 할 거고 속도도 굉장히 늦출 수밖에 없다. 만약에 가계 대출이 계속 더 올라간다? 그러면 못 내리는 거죠. 기준금리를.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그 분들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분양이 부족하고 뭐 착공이 부족하고 뭐 당장 입주하는 그러한 물량이 적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그때 분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앞으로 이거 별로 분양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 건설회사들이 집을 짓습니까? 안 짓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럼 그래도 뭐 3년, 4년 뒤에는 그래도 떨어지는 거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이게 공급이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다른 데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도 결국 수요와 공급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수요라는 건 전반에 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뭐 인구 고령화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져서도 그렇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유동성이 증가할 수 없어서도 그렇다 말씀드렸고, 공급은 지금 신규 분양이라든가 신규 입주가 잠깐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뭐 공급이 줄어들어? 그래, 그것까지 제가 100번 양보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다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있는 자기 집을 시장에 내놔요.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매물이에요, 매물. 매물이 이미 지금 84,000채가 됐어요. 올해 지금 초에 74,000채였다가 최근에 계속 지금 10,000채 이상 늘어났어요. 서울에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이 아파트 주택은 수요도 하지만 공급도 해요.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 공급이 늘어나면 이 신규 분양이나 아니 신규 주택 착공은요, 그거에 비하면 이건 태발의 피해요. 그게 좀 늘고 줄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도 제 말씀, 그냥 집 갖고 내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현우 교수가 계속 집값 떨어지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악담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 악플 달지 마시고요.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 좀 해 보시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 주식 가격은 왜 떨어지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를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성적표 아닌가요? 그럼 집값은 경제 성적표 아닌가요? 지금 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주식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외국의 투자자는 해외로 다 도망가고 우리나라에 그나마 그 투자를 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주식 안 하고 해외로 다 도망가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그걸 계속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그렇게 집값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아니면 전문가라는 분들이 계속 집값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정부도 집값을 띄우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계속 미래소득을 계속 끌어다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저라면 안 합니다. 제가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0%, 아니면 최소한 절반 이상 내 자본이 있어요. 내 돈이 있으면 내가 실수요니까 내가 사겠어. 그런 건 제가 말리지 않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걸 산다는 것은 저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 그거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주류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 나온 데 보면은 집값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당장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또 부동산 시장 전망도 해 주셨기 때문에 꼭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우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는데, 지난번에 서울 집값 반등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 서울 아파트 이 동향에 좀 이상 현상, 좀 변곡점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량도 좀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드디어 이제 한국 부동산이 다시 약간 침체기로 접어서는 그런 조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간이 광기는 한 3년 정도, 패닉과 붕괴는 반년에서 1년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5, 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와요. 이 장기 정체기에는 가격이 등락을 계속해요. 근데 전고점은 점처럼 돌파 못해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절정기에서 많이 떨어졌잖아. 그러면 지금 사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요. 네. 근데 이미 광기 기간에 그동안 축적된 저축들 다 소모했어요. 수요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추가적인 저축이 한 5, 6년은 축적돼야 새로운 주택 수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가격이 못 올라요. 오르더라도 일시적으로 올랐다 다시 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주기를 정확하게 보셔야 한다니까요. 2018, 19, 20년 광기, 2021년 패닉, 2022년 붕괴, 그리고 2023년 초부터 급매물 다 소화되면서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서 지금에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이나 4년 지나면 다시 부동산 투기는 일어나요. 이게 반복되어 왔던 게 우리 역사예요.
우리나라 경제만 그러냐? 아니에요.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그 주기를 10년에 한 번씩 겪어요. 네, 그걸 정확하게 보시고 부동산에 투자하셔야 큰 손실 안 봐요. 우리 광기 기간에 빚냈다가 투자한 사람들, 연골족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도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 주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3, 4년은 더, 장기 정체기에 헤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어느 나라에선가 터져서 이게 전 세계로 전염이 되고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우리나라 달라져요? 부동산 시장도 네. 더블딥이 와요. 더블디.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이 꺼져요. 다행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거품이 크질 않아요. 근데 조그만해서 조금 커지고 말 거예요. 근데 이 거품이 큰 나라들 있어요. 아주 큰 나라들. 미국, 일본, 호주 특히 동부 대도시들, 캐나다 특히 서부 대도시들, 또 유럽의 특히 그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유럽 대륙에 독일, 프랑스 이런데,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이런데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커져 있어요. 물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꺼졌어요. 최근에 스웨덴 부동산 많이 폭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독일의 그 북부 항구 도시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 부동산 투자 많이 하는데 지금 엄청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임대료 공실률 많이 떨어졌어요. 공실률은 올랐지. 네네네. 가격 많이 떨어졌어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금융위기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금융위기라는 것은 주식시장 붕괴나 부동산 시장 붕괴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기를 덮쳐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더블립이 온다니까요. 다행히 거품이 작아서 떨어지는 비율이 좀 크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더 작을 거예요. 그래도 그 고통은 그런 날이 못지않게 커요. 근데 서울도 PIR 해서 이제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쓰고 숨만 쉬고 모아야지 한 20년 모아야지. 그러니까 PIR 지수가 한 2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살까 말까 한 그런 집값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 같은 게 훨씬 더 비싼 건가요, 그러면? 그럼 집값이?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네. 부동산 투기가 한번 벌어지면 3배, 4배 오르는 건 통상적이잖아요. 5배, 6배 오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주요 주택단지 중심으로, 주요 상가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돈 모아야 겨우 빌딩 하나 살 수 있고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폭락을 하잖아요. 그 기간이 줄어들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월급쟁이가 돈 한 푼 안 쓰고 집 사는데 17년 걸린다, 18년 걸린다,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그분들은 피크 타임에 이제 그 계산을 해내요. 근데 장기 정체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그 연도수가 확 줄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고는 아니고, 지금 세계에서 그 기간이 가장 긴 게, 홍콩이었어요. 홍콩, 그렇죠. 네. 홍콩은 거의 한 18년에서 21년 돈 모아야 집 한 채 겨우 살 수 있어요. 한 푼도 안 쓰고. 근데 이제 그 지위를 홍콩이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싱가포르에 넘겨줬는데, 싱가포르가 지금 그 기간이 제일 커요. 이제 그 이유는 싱가포르가 그동안에 고도 성장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해왔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큰 파동을 겪지를 않았어요. 지금 싱가포르 인당 국민소득은 7만 달러 넘어선 지 오래됐대요. 그만큼 초호황을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위한 저축도 그만큼 많이 휴적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컸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건 일종의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부작용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 자동차 편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 있잖아요. 교통사고 빈발되는 거, 그쵸, 또 매연 좀 네. 커지는 거. 근데 이 두 개는 별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자동차 없애자는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자동차 성능을 개선해서 매연을 줄이느냐. 네, 어떻게 하면 그렇죠. 도로 사정이나 교통 체계를 잘 갖춰서 교통사고를 줄이느냐. 이건 별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자동차 산업을 죽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죽여서 그 기간을 줄이자?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월급쟁이들이 집 한 채 사는데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요. 근데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의 장기 주기 이거를 되도록이면 그 진폭이 작게 해주는 게 정책의 힘이에요. 그래야 갑자기 그 기간이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이 진폭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정책의 힘이에요. 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는. 정책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국에서 B컷을 단행을 했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릴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하하면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의 호재다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인하를 해주면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하면 안 돼요. 어, 지금도 미국하고 격차가 얼마예요? 지금도 크긴 하죠. 2% 가깝잖아요. 1.5%가 7~5% 1.5% 그러잖아요. 5% 정도? 아. 네, 네. 그 미국에 저축하면 이익인데 국내 저축이 가만히 있게 미국으로 떠나지?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로 전환이 돼야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기준금리 낮춘다고 지금 반지작거리고 있는데 그 고환율 정책처럼 미친 짓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또 기준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시장 좋아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준금리 인하하는 즉시 경제는 더 심화돼요. 기준금리 인하하면 또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환율은 올라가고. 그럼 내수는 더 부진해지죠. 환율이 오르는데 주요 자원 가격들, 수입 가격 다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속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는 점점 심화되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하면 큰일 나요. 경제는 심화되는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요? 내가 저축한 돈으로 집 사잖아요. 성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축이 늘어나요?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저축 증가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소비는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축은 더 많이 들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그 발상들을 하니까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또 빚내서 또 다른 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고통만 보고 있으니까 경제라는 그 균형 감각을 보고 양쪽을 보고 경제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한쪽 면만 보고 경제정책을 펼치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부동산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감소하고 한국은행에서도 한 2050년쯤인가? 그때 이제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제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지방 소멸되고 이제 부동산 뭐 장기 침체기로 돌아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시각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은 심리학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전세 살고 있으면 내 집 살고 싶잖아요. 작은 평수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좀 더 큰 평수에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변두리에 살고 있으면 이 강남에 살고 싶잖아요. 강남이 얼마나 좋아요. 교통 여건 좋지, 교육 여건 좋지, 또 복지 혜택 크지, 뭐 공원 등등 뭐 잘 돼 있지. 여러 여건이 좋잖아요. 그럼 강남에 살고 싶지. 내 자식들을 강남에서 키우고 싶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인구가 아무리 줄어든다 하더라도 강남이 올라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어도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은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강남 부동산 시장은 10년 주기로 또 투기 광풍이 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에만 부동산 투기가 딱 한정되냐? 아니잖아요. 강남 인근으로 이게 투기 열풍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인근의 동작구에도 투기 열풍이 울고 또 송파구나 그 인근 지역으로 이 열풍이 번지면서 점점 넓어져서 수도권 전역 그리고 그 다음에 주요 도시들 이런 식으로 그 투기는 이제 계속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인구가 지금 정체돼 있으니까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부는 한쪽 면에서는 슬럼가가 점점 형성이 되고 더 커질 거예요. 이거는 그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에 겪기 시작한 일이고 또 슬럼가가 지나치게 슬럼화되면 범죄도 높아지고 그러면 그 부동산 폭락을 해요. 그럼 또다시 거기에서 이제 그 땅값이 싸고 건물값 싸니까 싹 밀고 새로운 건물 짓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좋은 데로 더 가려고 하니까 좋은 데로 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또. 그럼요. 뉴욕 같은 경우에 중심가가 슬럼가가 된 적이 있어요. 건물들이 다 부지고 막 사람 살기 불편하니까. 근데 지금은 재개발 붐이 불어갖고 이제 교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됐잖아요. 그런 게 반복되는 게 경제의 사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정말 영광스러워요. 아닙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나이가 좀 많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줘.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제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 오면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뭐 워낙 친절하게 웃으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의 요지는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할 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귀 담아 들으시고 경제 병리학, 여기에 그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주류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은 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구매를 해서 읽어보시면은 또 앞으로 나의 또 자산이라든지 미래를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용식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